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정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이나 육아 같은 것을 개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요. 사회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잘못된 인식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다양한 사회 열린 인식 특집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은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우선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 역량 또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상에서는 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일 때 또는 60%일 때, 예. 뭐 80%일 때 저희 서울시는 120%까지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네. 폭이 넓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자체마다 프로그램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예.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또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거고 예. 그게 이제 법정 한부모라고 해요.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도움을 받을 때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센터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있어요. 않을까 싶어요.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례나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 예. 우리 사회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건 이미 한부모 가족이라는 걸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부모 가족이라는 걸 노출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거고 또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노출하지 않겠죠. 그럼 그 불이익이 뭘까? 사회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인 거죠. 그래서 도움받는 것보다 나는 한부모라는 걸 숨기고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한부모라는 거를 숨기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그리고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부모예요. 네. 그러니까 한부모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이혼 한부모인데 이혼을 하시면 부부관계는 해체되지만 자녀를 키우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이 한부모예요. 요즘 보면 돌싱이라는 표현 많이 네네.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혼자인 경우고 자녀를 책임지는 분은 한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커밍아웃 하시고 부모님이 당당하시면 자녀들도 똑같이 당당함을 배웁니다. 어떤 네. 말씀이신지 알 것 네네네.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부모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더 내신다면 좋겠고요. 네, 자랑스럽게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서울시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 각 시마다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그 운영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을 이제 충당하면서 운영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 사단법인이거나 시민단체 이름을 뒤에 센터라고 붙인 것이고 저희 같은 형태는 유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한부모 가족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서울시의 전체 가구가 한 41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한부모 가구가 29만 8천 정도 되고요. 그러면 7.2%예요. 네. 그런데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는 9%에서 10%, 10.2%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도부터 9.8, 8.0 이렇게 해서 지금 7.2%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냐면 2015년부터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하게 돼서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집단이 많아지니까 비율이 줄어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2014년까지는 예, 예. 1인 가구를 표본조사만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1인 가구도 늘어나니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해보니 정말 많았던 거예요. 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책임지는데 뭐 30, 40된 자녀를 책임지는 건 아니고 예, 예.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그 가장이 부 한 명이거나 모 한 명인 경우에요. 어허.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해서 제가 직접 계산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 서울시의 경우는 36.1%가 한부모 가구입니다. 그러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뭐 이렇게 봤을 때 네. 3분의 1이 훨씬 넘는 가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센터장님 보시기엔 이 통계 변화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전체 가구 수는 이제 출산도 줄어들고 뭐 만혼이고 뭐 이제 그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구 수는 그러니까 출생한 것만큼에 비해서 가구 수는 줄어드는데 네네. 실제 그거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1인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들은 다 축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절대 수는 예. 한부모 가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8세 미만의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구들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8세가 넘었는데 대학교를 갔으면 네. 국가에서 지원할 때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또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럼 예.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했다. 그런 경우도 한부모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렇군요. 네,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대학을 가지 못해서 재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가 된다라는 게 지금 보완되어야 할 점입니다.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조손 가족은 나이는 똑같아요. 자녀들의 나이는 똑같은데 네. 이제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가 하나니까 이제 한부모잖아요. 예, 예. 그런데 두 분이 다 안 계셔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예. 또는 두 분 다 같이 살 때 조손 가족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족에는 포함이 안 되는. 조손 맞나요? 가족인데 예, 예. 조손 가족 지원법이 없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안에서 특례로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핏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력이나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다 싶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 그렇죠. 근데 이제 체력이나 경제력은 조손 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어도 당연히 체력이나 경제력은 떨어지죠.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손 가족으로 계실 때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학부모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독립할 때까지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네, 네. 퍼실리테이터처럼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다른 부모들보다 내가 늙어서 못 해주는 게 있지 않나 하고 노심초사하시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또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력이 딸리고 경제력이 딸리는 거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는 내가 우리 손주들의 엄마만큼 아빠만큼 못 해주는데 그런 미안함을 갖고 계시고 또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에 같이 살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면
장애가 있거나 또 아프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도시락 싸고 반찬 만들고 하는 것부터도 힘드신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요즘 커뮤니티 케어 한참 얘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대면 봉사도 많았고 네.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채워갔었던 부분들이 이제 비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군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차츰차츰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서 초반부에 말씀 나눴던 내용 사실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만 여전히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은 뭔가 결핍된 가정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전에는 결손 가족, 뭐 편부모 가족 이랬는데 네. 그런 명칭 자체가 인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한부모예요. 그래서 한부모의 한은 한 명이기 때문에 한이기도 한데 한강, 한가위처럼 오. 크다 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혼자지만 충분하다. 예. 혼자지만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한부모의 한입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그냥 가족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예. 또 인식이 다 개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처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빨리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상처들을 호소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 계시는지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 좀 없어지겠지 했지만 10년 전에 나왔던 사례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네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또는 뭐 방학이나 여름 휴가 때 뭐 놀러 갔다 온 사진을 가지고 뭐 글 짓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거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 이제 사진을 보고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들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선생님 이라는 분은 공인이시고 예, 예. 그분 한 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또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공무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한부모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한부모와 관련된 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모르실 때는 뭐 옆에 계신 분이나 또 이제 서로 물어보시면서 이 한부모 지원 뭐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런 말씀을 크게 하시면 또 갔었던 분이 이렇게 위축이 돼서 또 네. 슬그머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마음 상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센터 등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고마움을 전한 분들도 센터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무슨 교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은.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잘 안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소도 무슨 사서함 뭐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예.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부산에 있는 몇 살인 사람인데 저는 와이프가 가출을 한 지 얼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 우리 아이들 둘은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80이 넘으신 이모님이 돌보고 있다. 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한부모가 맞냐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죠. 보내신 거군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물어볼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서울시도 아닌데 또 한쪽에서는 이거 무서워.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뭐 이제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편지를 읽었을 때 좀 절절함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로는 제가 한부모 지원 대상이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센터에서 그걸 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정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소득 수준이나 뭐 이게 있어야 돼요. 소득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정보는 다 보호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원한다면 보내봐라 그랬더니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토대로 그 주소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번 정도 편지가 오가면서 이제 해결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분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시는 게 지원이 더 많으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그걸로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편지 보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후원품을 저희 센터도 주세요. 근데 이제 글루코사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글루코사민이라고 이렇게 뭐 관절 같은데 그 좋은 그런 건강식품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할머니도 드리고 드시라고 같이 이제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도소에는 약이 반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어떻게 했다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모범수가 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주신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국가적인 제도,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 그 카테고리화 안에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센터에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앞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를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제도 분명히 힘든데 제도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는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를 만나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도 하죠. 근데 이제 한부모가 되면 일단 심리적인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도 받아요. 우리 아이는 몰라 그러지만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런 상담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을 했을 때 동일한 얘기를 한참 하세요. 속에 이게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전문 상담가는 아니지만 선배 한부모가 만나서 나도 사실은 한부모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단계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내가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세요. 뭔가 힘들긴 한데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는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났을 때 인테이크지를 가지고 체킹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몇 살이냐고 해서 몇 살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필요한데 이거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죠. 멘토멘티처럼. 그렇죠. 멘토멘티이기는 한데 멘토멘티 그러면 약간 정신세계까지 막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많이 얽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5회는 필수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은 상황이 힘들어서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연장해서 또 할 수가 있죠.
이렇게 1대1로 연계가 되면은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도움 네.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뭘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저 그거 못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다 알려주고 또 그거를 집 앞에 있는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꼭 센터를 오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기업들, 대기업에서도 이제 사회공헌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또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생각지도 않게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센터에서 부모의 학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는 얼마 전까지는 검정고시 교실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청소년 한부모라는 정의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네네. 그래서 한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부모다 그래서 뭔가 더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한부모한테 주는 아동 양육비를 뭐 일반 한부모한테 20만 원이다.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한테는 35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서 더 주는 게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학업. 예, 예. 학업에 대해서는 1년에 154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정고시 비용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수업료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공부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주진 않아요. 본인이 먼저 해서 그 영수증이라든지 증명이 되면 그거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진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 많겠어요. 맞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가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예. 동사무소라든지 주변에 이제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집에 이사 왔을 때 그 집을 보니까 이 집은 혼자인데 뭐 이게 주말 부부인지 뭐 이런 살펴보실 수 있고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뭔가 괜히 관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반장님이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가 고독사를 하시거나 또는 은둔해 있다가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혼자 가사와 육아 일까지 책임져야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가사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가사 지원 서비스는 청소, 세탁, 설거지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으로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5만 원이 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에 이제 80% 이하이면 10,000원, 120% 이하이면 8,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네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청소, 세탁, 설거지를 해줬는데 정말 좋은 효과는 집이 깨끗해졌다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아이한테 화를 안 내게 됐어요. 우리 가족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집에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도 책상이 깨끗하니까 공부하는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엄마도 운동할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아기 숙제를 봐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부모가 됐는데 일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든데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니까 와서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리 가라고 이렇게 짜증내고 굉장히 속이 아픈 거죠. 밤에 혼자 울고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정말. 잘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을 했다가 그래요?
이제 워낙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는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예. 실제 시행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한데 해야지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예, 사업을 예. 서울시가 하는데 그 사업을 하던 어떤 기관이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관이 짧은 기간이지만 해볼래? 그래서 해보겠다 하면서 저희랑 이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부모를 제공할게. 니네는 서비스를 줘.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서울시에 찾아가서 이 사업 한부모한테 필요해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내놓으라니까 시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센터장님 왜 이러세요?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거니까 책정된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어요. 그러시 그럼 어디에 돈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저출산 쪽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했단 말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가사 지원 서비스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겁니다라고 해서 저출산 예산으로 시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아주 좋아서 그 다음에 본사업으로 한부모 예산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예. 저희가 이제 포럼도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가사 지원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센터장님 비롯해서 센터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하셨구나. 그럼요. 저희 라는 노력 많이 생각하실 것 했습니다. 같고요. 어려운 여건에 사회적 편견까지 겹치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치료 관련된 지원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위기라고 보여지는 한부모 가족을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위기 가족을 우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에 있는 복지관,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한부모 가족을 만나는데 이 집은 어머님이 좀 개선이 되셔야 이 전체가 바뀔 것 같아요. 이 집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위기가정 지원 신청서를 쓰세요. 그럴 때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 심리 상담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센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자평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더 펼쳐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틈에 더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게 이제 최근에 뉴스에 쓰레기집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쓰레기집이 청소를 하기 싫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팔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못 하세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셔서 뭐 그냥 막 다 끌어안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게 잡히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잡히지 않으면 놓게 되겠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삶 자체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집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일단 쓰레기집의 경우에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거는 좀 즉각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심리 상담 들어가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 주신 가사노동을 지원해 준 사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걸 거고요. 네, 비슷한데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도 빛이 안 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리수납이 안 되는 건데 정리수납 서비스도 이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수납으로도 안 되는 케이스가 쓰레기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 명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버려야 될 게 뭐 몇 톤이 나오는 집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그거는 그 지역의 자치구에서 해결을 하시되 그 이후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기회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날이 있더라고요. 어떤 네.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한부모 가족의 날은 5월 10일이에요. 근데 이제 왜 5월 10일이냐면 이제 가족하고 관계된 거는 대체로 5월에 많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국가 기념일 중에 입양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1일. 그런데 입양보다 양육이 먼저다. 그래서 하루 앞서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에요. 네, 그런 속에 예.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방송 통해서 이야기 전해드릴 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5월 10일 네.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될 텐데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 이미 애인 사이일 때 임신이 되면 또는 결혼을 약속하고 또 임신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임신을 하면 임신 사실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미혼모의 많겠죠. 대다수예요. 음. 그리고 뭐 그래 나와서 키워보자라고 해놓고 사라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입양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주변에서 어르신들은 입양 너의 인생도 생각해야지 너 어떻게 할 거야 입양 보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임산부를 도와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실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렇게 해서 입양을 보내면 그 엄마는 평생토록 그 상처를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너 입양 보내야 돼 하는 거랑 양육해야 돼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입양을 많이 하겠죠. 고민은. 그렇죠. 그거는 입양 보내고 싶지 않아. 양육할 거야. 그런데 입양 보내라고 하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이렇게 산후조리하는 것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아이를 돌보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출산 축하금도 주고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축하 선물 많이 줘요. 저희는 이렇게 유모차도 주고 이게 애기 띠도 주고 젖병 소독기도 주고 분유, 물티슈 뭐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미혼모 양육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혼인도 안 했는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장한 겁니까, 사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입양 보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서 네. 결정을 우리나라 그렇게 예. 그 아이 키우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도 물어보시고 다른 곳에도 인터넷만 쳐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혼자만 있지 않고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는 거를 용기를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만나신 분들이나 그리고 경험하신 분들, 뵌 분들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던가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에요. 뭐 똑같이 이웃집에 사는 아기 키우는 엄마 또는 아기 키우는 아빠로 봐주시면 좋은데 뭐 할 때마다 아유 미혼모니까 이혼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혼했거나 내가 그래도 아이를 책임질 거야라고 했지만 그걸 지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은 꼭 이렇게 자연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인식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혼모가 어떻게 애를 키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미혼모 머릿속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그게 아기의 뱃속에 들어가거든요. 아니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미혼모지만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자꾸 보내주면 아기가 그거를 듣겠죠. 그걸 사회적 태교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환경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래야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은 한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부모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 이해 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해마다 이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한부모가 아닌 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한부모 누구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저는 사유리 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요즘 매스컴에 계속 나오니까.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부모라고 했을 때 저는 한석봉의 어머니를 말씀드려요. 한석봉이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떡을 써시잖아요. 밤에 불을 끄고 칼을 들고. 그럼 요즘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 손 자르면 어떡해요. 불 끄고 글 쓰라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석봉의 글씨보다 어머니 떡이 더 가지런하게 됐잖아요. 네. 왜 그랬겠어요? 매일매일 떡을 썰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엄마는 왜 매일매일 떡을 썰었을까요? 한부모셨고요.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떡장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학업에도 자녀 양육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아주 명필가로 키워내셨잖아요. 한부모들이 똑같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자녀 생각하면서 밤에는 내일 팔아야 될 걸 뭘 걱정하고 그래서 한부모는 2배 이상으로 자녀 양육에 책임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요렇게만 생각해 주신다면 그건 한부모를 바로 보시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했겠지? 그리고 전에는 아무 잘못 없이 남편이 사별을 했는데도 뭐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네.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사주가 세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느니. 못된 말이죠. 네,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부모님으로서의 역할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들은 이미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혼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모습을 보면 엄마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이 똑같아요. 표정이. 그러니까 아기도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엄마도 눈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잘 얘기를 오래 못했었는데 네네. 이제 센터에서 상담받고 또 프로그램 받고 하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엄마들도 너무 이쁘고 아기들도 생글생글 웃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야 되고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저는 엄마들한테 CEO 교육을 해요. 혼자서 의사결정하고 혼자서 미래를 챙겨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자기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미혼모와 한부모들 굉장히 똑똑해요. 분명히 미혼부도 듣고 계실 테니까. 네. 미혼부도 똑똑하십니다. 미혼부들은 또 이제 아이를 케어하거나 이러는 거가 좀 서툰 경우들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뱃속에서 품어서 나온 경우와 또 시간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근데 아주 애쓰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미혼부들도 많아요. 자조 모임도 나오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장으로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한테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가족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좀 앞장서서 한부모들 보셨을 때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행복해야죠.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이 모든 가정도 평등합니다.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버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존중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요. 덕분에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사회의 열린 인식 특집 인생은 아름다워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